안녕하십니까, 나노리파인입니다. 다들 3주간 성공적인 시간 보내셨는가요? 시간이 정말 빨리 흐르는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재정적인 성공과 시간의 소중함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은 리파인 시스템의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2021년 3월 3주차 주간 리파인 시작하겠습니다. 경제뉴스 리파인입니다. 경제뉴스 리파인은 한 주간 일어났던 경제 관련 뉴스 및 신문기사들 중 재무적인 차원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들을 요약 정리하여 최대한 간단히 설명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 아니라 일주일간의 경제 흐름에 대해 최소한의 이해를 함으로써 본업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쿠팡이 11일 미국 뉴욕 증시 상장 후 주가가 상승 중에 있습니다. 11일에 주당 35달러, 시가총액 630억 달러, 하나로 약 72조 원으로 상장되었는데 20일 현재 기준으로 주당 44.89달러, 시가총액 약 770억 달러, 하나로 약 87조 원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쿠팡의 미국 상장은 단순 주식 투자 지표로서뿐 아니라 유통산업 전반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베이 코리아에 대한 예비 입찰이 마감되었습니다. 이베이 코리아는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 점유율 3위, 수수료 매출 기준으로는 1위 기업이며 예비 입찰 참여 기업은 신세계그룹의 이마트, 롯데그룹의 롯데쇼핑, 홈플러스 대주주이자 국내 최대 사모펀드인 MBK 파트너스, SK텔레콤, 큐텐 등입니다. 다들 참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카카오그룹은 예상외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국내 최대 통신사인 SK텔레콤과 최대 플랫폼 중 하나인 카카오가 업무 협력을 시도했습니다. 협력 분야는 인공지능, ESG, 지식재산권입니다. 이것은 통신사업과 플랫폼 사업 영역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이버와 신세계그룹이 주식 교환을 통한 제휴와 협력을 시도 중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 상장으로 유통업계에 변화를 가져올 쿠팡에 대한 대응 전략 차원으로 분석됩니다. 삼성전자가 사스크텔이라는 캐나다 통신회사에 5G 이동통신 기지국 장비를 단독으로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기존에 납품했던 1위 장비업체 화웨이를 대신하여 체결하는 계약이라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배달앱 요기요를 서비스하고 있는 딜리버리 히어로 코리아가 정보기술 배달 서비스 고도화 계획을 15일 발표했습니다. 내용은 3년 이내 연구개발 조직을 현재 200명 수준에서 1000명까지 확대한다는 것과 전체 R&D 센터 인력의 평균 연봉을 최대 2천만원까지 인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년 대비 2에서 3배 수준입니다.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의 핵심 내용은 육아휴직, 출산휴가 급여 지급권 소멸시효가 3년임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휴직, 휴가가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5개 종목이 변동되었습니다. 올해 1월 4일 기준으로 상위 5개 종목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HLB, 알테오젠, 시젠 순서였지만 이번 달 18일 기준으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알테오젠, 카카오게임즈, 피러버스로 카카오게임즈와 피러버스가 새롭게 진입했습니다. 바이오 종목이 압도적이었던 코스닥 시장에 변동이 온 결과로 보입니다. 카카오페이가 대한신용평가 모형을 구글 결제 사업에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대한신용평가 모형이라는 것은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여부 등 기존 금융거래 정보가 아닌 통신, 전기, 가스요금 납부 이력, 온라인 구매 정보, 포인트 적립 정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정보, 이메일, 모바일 데이터 등
비금융 정보를 활용해 신용등급과 점수 등을 산정하는 방식을 말하며 카카오페이의 이러한 시도로 후불 결제 사업에 선 진출한 네이버 파이낸셜과의 경쟁이 예상됩니다. 토스증권이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을 공식으로 출시했습니다. 주식 투자 및 금융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암호화폐 이더리움이 독일에서 상장지수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이것은 비트코인에 이어 두 번째로서 암호화폐가 글로벌 주식시장에 점점 깊숙이 들어오고 있는 현상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상장지수 펀드라는 것은 상장지수 펀드인 ETF와 상장지수 증권인 ETN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15일 1,420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발표했습니다. 가격 평가 기준일은 2021년 1월 1일이며 4월 5일까지 의견 청취 후 4월 29일에 결정하여 확정 공시될 예정입니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유엔군사령부 부지가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연내 착공 예정이며 용산민족공원, 용산정비창, 한남재정비 촉진구역 등 관련으로 가격 상승이 기대되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신문지면 내용을 인용한 것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송도 국제신도시에 10억 원대 거래가 최근 조금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래 대상은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로서 송도 센트럴파크 프로지오에서 1월달 11억 3,500만원의 거래건 있었으며 송도 더샵 마스터뷰 23-1블록 역시 1월달에 10억 5천만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사태와 관련하여 정부가 관련 법규 수정을 추진 중입니다. 수정될 법규 내용은 주말 농장 목적 농지 매입 시에도 용농계획서 의무 제출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 중국 간 고위급 회담이 18일, 19일 양일 열렸습니다. 회담 후 공동성명 발표는 없었으며 이것은 특별하게 결정된 내용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회담에 앞서 미국은 3,7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철회와 관련된 내용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했었습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현재 0에서 0.25%로 동결하고 현재 시행 중인 1,200억 달러 규모의 자산 매입 프로그램도 지속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더불어 2023년까지는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는 의도도 표명했습니다. 중국판 유튜브로 불리는 비리비리라는 기업이 홍콩 증시에 2차 상장하는 것을 승인받았습니다. 비리비리는 현재 월 평균 사용자가 2억 200만 명이고 유료 회원은 1,790만 명이라고 합니다. 미국 온라인 결제회사 스트라이프가 최근 6억 달러 자금을 유치하면서 기업 가치를 950억 달러로 평가받았습니다. 스트라이프는 아직 상장하지 않은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으로서 상장 전 최고 기업 가치를 평가받았었던 페이스북의 800억 달러와 우버의 720억 달러를 능가하여 역대 실리콘밸리 비상장 기업 중 가장 비싼 회사가 되었습니다. 세계 최대 자동차 기업인 폭스바겐이 배터리를 자체적으로 제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자동차 완성업체가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자체 조달하겠다고 밝힌 것은 테슬라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국내 배터리 3사인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의 위상 변동이 예상됩니다. 독일 BMW가 2025년까지 전기자동차 판매량을 매년 50%씩 증가해서 2030년에 판매 차량 절반을 전기자동차로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특이한 것은 향후 모든 차량을 전기차로 대체하겠다고 한 GM이나 볼보와는 달리 휘발유나 디젤 같은 내연기관 자동차도 계속해서 개발하고 만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전기트럭 스타트업 기업인 로즈타운 모터스에게
선 주문량과 생산 능력을 부풀렸다는 부정적 기사가 발표되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과거 엄청난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던 미국 수소 전기 트럭 업체 니콜라도 부정적 기사로 인해 큰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마이크론이라는 반도체 기업이 세계 최초로 176단 낸드 플래시를 고객사에게 공급했다는 깜짝 뉴스를 발표했습니다. 마이크론은 올해 1월에 4세대 10나노미터 D램을 세계 최초로 양산했다고도 발표했었습니다.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D램 시장의 71%, 낸드 플래시 시장의 45%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충격적인 기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중신거지 SMCI가 선전시 정부와 합작회사를 설립하고 선전에 새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SMCI는 미국 제재를 받고 있는 기업인데 중국이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불기 정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도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기사 내용입니다. 대만에 엄청난 가뭄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TSMC와 3위 기업인 UMC가 대만에 있습니다. 반도체 생산에 물은 아주 필수적인 요소라고 하는데 이러한 가뭄이 반도체 공급 시장에 영향을 줄지 우려되는 현상입니다. 화웨이가 삼성전자, 애플과 같은 스마트폰 기업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5G 무선 기술에 대한 로열티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미국 제재로 어려움에 처한 화웨이가 새로운 수입원을 만들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는 평가입니다. 공공기관 정보 리파인입니다. 여기는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공개되는 정보를 활용하여 개인 및 기업의 규제소로 작용하거나 인지하지 못하였을 경우 위험이나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들을 정리하여 제공하는 코너입니다. 해당 내용 중 관련 세부 자료나 문서 파일은 나노 리파인 공식 블로그에 업데이트해 두었으니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재정부입니다. 이번 주 특이 내용 없습니다. 국세청입니다. 이번 주 특이 내용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입니다. 특별 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에 대한 행정예고 내용입니다. 사용자 즉 회사 측에서 특별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1번, 2번, 3번 세 가지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과 이러한 보호조치 중 건강검진에 대한 부분이 2호, 3호, 4호에 나와 있습니다. 연장근로 업무 발생 시 꼭 조치하시기 바라며 실제 조치는 물론이고 조치한 결과에 대한 기록을 유지, 확보하시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징수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 내용입니다. 이것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업데이트된 설명 자료인데 내용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크게 고용보험 적용 및 징수에 관련된 내용 부분과 그 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고용보험 적용 징수 부분은 보험료 부가소득 기준, 보험료일 및 보험료 산정 부과, 보험료 원천공제 정산 및 보수총액 등 신고, 고용보험료 지원, 보험사무대행기관, 적용 부과를 위한 자료요청 처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외 부분 항목은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 자동이체 등 보험료 경감 사유 추가, 그리고 보험 사무 대행 지원 사업주 여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의 내용은 시행령이고 이것은 시행규칙 개정안 내용입니다. 시행령 내용은 고용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에 대한 부분,
보험료 충당, 반환 및 원천 공제 등에 대한 부분, 고용보험료 지원 부분, 기타 조문정비에 대한 부분, 그리고 관련 서식 개정 부분입니다. 다소 세부적인 내용이니 경영자분께서는 해당 업무 담당자에게 숙지하도록 지시하시거나 담당 노무사님께 확인 전화 정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 내용입니다. 사내에 노조가 설립된 기업에서는 참고하셔야 할 내용입니다. 이 중 신경 써서 보셔야 할 내용은 노조활동에 포함되는 조합원 범위에 관한 부분, 그리고 이미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변경된 상태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과 관련하여 교섭 대표노조 지위 유효기간 부분입니다. 참고로 공직자 취업 제한에 대한 안내 팜플렛이 나왔으니 관련 기업에서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과 관련된 공정위의 제재조치 내용입니다. 제재조치의 근거가 되는 법률 위반 내용이 매출액 관련 허위 가장정보 제공, 가맹금 예치 의무 위반, 그리고 정보 공개서 사전 제공 의무 위반입니다. 이 유형의 비즈니스와 관련된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입니다. 이번 주 특이 내용 없습니다. 국토교통부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관련하여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공주택 사업과 관련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점의 문제로 이행강제금 부과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질의회신이 있었고, 이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 자료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설명 취지는 오른쪽 이 빨간 박스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자세한 것은 공문에 표기된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하시거나 주위 전문가 분들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내용이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영업정지를 대체하는 과징금이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강화되었다는 내용과 기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무등록자에 대한 하도급 하는 경우가 3진 9째 처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는 내용, 그리고 건설기술인의 현장 배치 의무 위반과 관련된 처벌이 강화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건설산업기본법의 시행령 내용입니다. 식당 등 용산곳에서 소형 온수보일러 및 온수기 등을 조그만 설치업체에게도 시공을 맡길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변경 전에는 소규모 시설이라도 대형업체인 일종가스 시공업자에게 맡기지 않으면 불법이었었는데, 이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분들의 고충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또한 앞서 설명드린 건설기술인 현장 배치 의무 위반 관련 과태료가 방향 조정되었다는 내용이 시행령에 구체화되어 있네요. 금융감독원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중 금융상품 가입 시 투자자 보호라는 명목으로 고객 입장에서 귀찮다고 느끼는 절차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금융기관에서는 법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는 몇몇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금융당국에서 반박 자료를 낸 내용입니다. 소비자의 투자 성향 체크 부분,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서 제공 의무 부분, 서면으로만 하지 않아도 되고 반드시 녹취를 해야 하는 것도 아니네요. 그리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정보를 게시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은행 부실채권 현황 점검 결과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서 자신의 주거래 은행이나 예적금 등을 가입하고 계신 은행의 부실 현황 확인 차원으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은행연합회입니다. 하나은행에서 신탁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기존 상품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네요.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상품입니다. 플랫폼을 통해 사업하시는 분들께 도움될 수 있는 대출 금융 상품입니다.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협에서 창립 60주년을 맞아 적금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번 주에는 국회 본회의 통과 내용은 없습니다. 참고로 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 몇 개가 통과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수십 개에서 많게는 100개가 넘는 법안들이 한꺼번에 통과되기 때문에 상세 내용은 주변 법률 전문가 분들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여기서는 통과된 법안 리스트를 업데이트 해드릴 계획입니다. 자, 이것으로 2021년 3월 3주차 주간 리파인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성공하고 성장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